안녕하세요. 영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선시대 가사 작품인 정극인의 상춘곡을 공부하겠습니다. 상춘곡을 지은 정극인은 1401년에 출생해서 1481년에 사망한 조선 전기의 문신 겸 학자입니다. 호는 불우헌 또는 다헌, 다각인데 정극인은 단종이 왕위를 찬탈당하자 사직하고 전북 태인에서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저리가 높고요. 영달을 탐하지 않고 후진 양성에 힘쓴 공으로 삼품 교관이 되었습니다. 문학에도 특출한 재능을 보여서 조선시대 최초의 가사작품인 상춘곡을 지었습니다. 상춘곡은 봄 경치를 즐겨 감상하며 부르는 노래라는 뜻으로 조선시대 최초 사대부 가사입니다. 정극인이 벼슬을 사임한 후에 전라도 태인에 은거하며 지은 작품으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자는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과 풍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부귀와 공명을 바라지 않고 청풍명월을 벗삼아 살아가며 무라일체와 안빈낙도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정극인이 현실 정치에서 물러나 자연 속에 묻혀서 사는 즐거움을 노래한 은일가사의 첫 작품이라는 문학사적인 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후에 송순의 면왕정가, 정철의 성산별곡 등으로 이어지면서 강호가도 가사문학의 전통을 형성하게 되고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자연관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호가도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현실을 벗어나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대부의 소망을 노래하고 자연을 예찬하는 내용의 문학입니다. 강호가도 문학이 형성하게 된 원인은 역사적인 배경과 연결을 해보면요. 조선시대에는 사화와 당쟁이 많았는데요. 거기에 휩쓸려서 개인의 일신과 가문을 위기로 몰고 가기보다는 자연에 귀하는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연 속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안전한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의 삶을 노래하면서 강호가도 문학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극인의 상춘곡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에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날 만하니 하건만은 살림에 묻혀 이셔 지락을 말을 걷까. 해석을 해보면 홍진에 묻힌 분들이여 나의 생활이 어떠한가 옛사람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이 세상에 남자 몸이 나만한 사람이 많지만은 자연에 묻혀 사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 것인가? 일행의 홍진은 수레가 일으키는 붉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홍진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인 속세이고 자연을 의미하는 살림과는 대조적으로 쓰입니다. 홍진에 묻힌 분은 속세에 사는 사람들로 세속적 가치인 부귀 공명과 입신 양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는 화자는 대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청자에게 화자 자신의 삶이 어떠냐고 묻는 방식인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이 부분을 보면 선인들의 풍류적인 삶과 자신의 풍류 생활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풍류 생활이 그들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남자 몸이 나만큼 되는 사람이 많지만 자연에 묻혀 살면서 지극한 즐거움을 모른다고 서리법을 통해 말하면서 자연에 응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살림은 화자가 살고 있는 자연이고요. 세속적인 공간인 홍진과는 대조적인 공간입니다. 수간 모옥을 벽계수 알피두고 송죽 우를 이에 풍월주인 되어셔라. 초가 삼간을 푸른 시냇물 앞에 두고 소나무와 대나무 울창한 속에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구나. 수간 모옥은 화자가 살고 있는 자연 속의 공간입니다. 자연 속의 공간이지만 자연과 속세의 경계가 되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몇 칸 안 되는 작은 초가는 초란 집인데요. 여기에서 화자의 소박하고 청빈한 생활을 알 수 있습니다.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가운데 수간 모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가집 주위에 소나무와 대나무가 둘러져 있어서 세속과 단절된 느낌을 드러냅니다. 세속과 단절되어서 자연에 응거하는 화자의 모습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화자 자신을 풍월주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요. 풍월주인은 맑은 바람과 밝은 달 따위에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사람, 즉 자연의 주인입니다. 풍월주인은 속세를 떠나서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소동파의 적벽부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화자는 살림에 묻혀 살면서 더할 나위 없이 지극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고요. 속세를 떠나서 자연에 몰입하는 자연 친화적 태도가 드러납니다. 자연 속의 삶과 풍류 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사 부분이고요. 자연에 묻혀 살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화자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새우중에 푸르도다. 엊그제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돌아오니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저녁 햇살 속에 피어있고 푸르른 버들과 향기로운 풀은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겨울에서 봄이 되었다는 계절의 변화가 드러나 있고 봄이 되면서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저녁 햇빛 속에 피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도화행화를 통해서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과 석양을 통해서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해질 무렵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만발한 조화로운 봄의 경치를 통해서 화사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지고 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화, 즉 복숭아꽃은 무릉도원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합니다. 녹양방초는 푸르른 버들과 향기로운 풀이라는 뜻인데요. 가랑비와 조화를 이루면서 봄의 싱그러움이 느껴집니다.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새우중에 푸르도다. 이 부분은 봄의 아름다운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감탄형 어미를 통해서 봄 경치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을 해서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율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석양과 새우는 하강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피어나는 꽃과 푸르게 돋아나는 풀은 상승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 개의 이미지가 서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조화 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내 개워 소래마다 교태로다. 무라 일체언이 흥이의 달을 소냐. 칼로 오려낸 것인가? 붓으로 그려낸 것인가? 조물주의 신비한 솜씨가 사물마다 야단스럽다. 먼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조물주가 신기한 능력으로 칼로 조각을 하고 붓으로 그림을 그린 것처럼 봄의 경치가 너무 아름답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이 부분에는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한 대구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조화 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이 부분을 보면 조물주의 신기한 재주가 봄을 이루는 모든 사물을 만들어서 야단스러울 정도로 아름답다고 표현을 해서 봄의 조화로우면서도 다채로운 풍경에 대한 감탄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 행을 보면요. 수풀에 우는 새는 봄 기운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소리마다 아양 떠는 모습이로다. 자연과 내가 한 몸이니 흥이야 다르겠는가? 수풀에서 우는 새는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화자인 나도 봄의 아름다운 전경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새의 정서와 화자의 정서가 같습니다. 화자는 정서가 같은 자연물인 새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추능에 빠진 정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새가 봄 기운에 취해서 우는 소리가 아양 떠는 모습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라 일체언이 흥이야 다르겠는가? 라는 의문형 형식의 서리법을 사용해서 새의 흥과 화자의 흥이 같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라일체는 외물과 자아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객일체 또는 물심일여와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서 물은 자연물인 새고 아는 화자입니다. 자연과 화자가 하나 된 경지를 표현함으로써 자연에 몰입된 시적 화자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흥은 봄을 즐기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집약한 단어입니다.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 음령하야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 진미를 알리 없이 호재로다. 살인문 앞을 걸어보고 정자도 앉아보니 천천히 거닐며 시를 읊조려 보아도 산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한간 가운데 맛보는 진정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없이 혼자로다. 화자는 수간 목의 집안과 그리고 집 밖의 경계인 살인문을 걸어봅니다. 즉 집 안에서 집 밖으로 이동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집 밖에 있는 정자로 이동합니다. 공간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화자는 정자 주변을 자유롭게 이리저리 슬슬 거닐면서 나지막히 시를 읊조리고 있는데요. 산속에서 지내는 하루가 고요하고 쓸쓸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강 가운데 느끼는 참다운 맛, 즉 한중 진미를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고 화자 혼자 알고 있습니다. 자연 속의 삶이 적적하기는 하지만 만족하며 유유자적하게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사 1부분이고요. 봄 경치에서 느끼는 흥과 한중 진미의 생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자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온 시점에 있는데요. 자연 속에는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피어있고 버들과 풀이 빛 속의 푸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본 화자는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감탄과 흥겨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있는 공간인 시비와 정자에서는 봄이 와서 만물이 소생하는 가운데 혼자 한가롭게 진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봐 니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답청을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아침에 제산하고 나조해 조수하세. 여보시오 이웃 사람들아 산수 구경 가자꾸나. 풀 밟기는 오늘 하고 목욕은 내일 하세. 아침에는 산나무를 캐고 저녁에는 낚시질 하세. 이웃이라는 정자를 설정해서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청명서술어를 사용해서 봄 경치를 구경하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반 이웃들아 라고 부르는 방식은 도노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도노법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불러서 주의를 새롭게 환기하는 변화법의 일종입니다. 수간 모옥에서 정자로 그리고 지금은 들판으로 나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점차 넓은 공간으로 공간이 확대되면서 공간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답청은 봄에 파랗게 난 풀을 밟으면서 산책하는 것인데요. 봄에 즐기는 놀이로 오늘 하려는 놀이입니다. 욕기는 기수에서 목욕한다는 뜻으로 명예와 이익을 잇고 유유자적함을 뜻하는 것으로 내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산나무를 캐고 저녁에는 낚시를 하자고 하면서 봄과 관련된 풍습을 즐기는 행위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봄을 즐기는 시간을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으로 적절하게 조절하고 안배해서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세는 하자라는 청명서술어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즉 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에서의 삶을 함께 즐기자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대구법이 쓰였습니다. 갓 괴여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밭아놓고 곤나무 가지 꺾어 수놓고 먹으리라. 화풍이 건드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정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막 익은 술을 두건으로 걸러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술을 놓고 술을 세어가며 먹으리라. 따뜻한 봄바람이 푸르른 물을 건너오니 맑은 향기는 잔해지고 떨어지는 꽃잎은 옷에 진다. 화자는 막 발효해서 익은 술을 채가 아닌 칡배로 만든 두건으로 술을 걸러내어 마십니다. 도연명이 갈건으로 술을 걸러 마셨다는 일화에서 유래하는데요. 여기에서 화자의 소탈한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나무 가지를 꺾어놓고 한 잔씩 마실 때마다 술잔수를 세어가며 술을 마시겠다고 합니다. 술을 과하게 마시지 않으려고 꽃나무 가지로 술잔을 세는 모습에서 사대부의 절제된 풍류가 느껴지고 아름다운 자연에서 술을 마시는 흥과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후대의 작가인 정철이 지은 사설시조 장진주사에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정철의 장진주사에는요. 한 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꽃 꺾어 산 놓고 무진무진 먹새 그려 라는 구절이 있어서 비슷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이 구절은 아름다운 봄의 자연 속에서 술을 마시는 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화창한 봄바람이 불어서 푸른 시냇물을 건너오는데 그 맑은 향기는 잔 속에 남아서 술잔의 향기가 됩니다. 바람이 전해준 봄의 향기가 술의 향기가 되었다고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낙홍, 이 낙홍은 아름다운 붉은 꽃잎인데요. 그 붉은 꽃잎이 화자의 옷에 떨어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해서 봄바람은 술과 조화를 이루고 꽃은 인간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람에 의해 전해진 봄의 향기를 마시고 붉은 꽃잎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에서 자연과 화자가 하나 된 무라일체의 경지를
후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와 같은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총극 중에서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문학적인 표현이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자연을 벗하며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풍류 생활에서 오는 만족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술과 더불어서 청향과 낙홍에 취해서 고조되는 감정을 하강 이미지인 진다를 통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사 두 번째 부분으로 아름다운 봄 풍경에 젖어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준중이 비었거든 날 다려 아래여라. 소동 아해 다려 주가에 술을 물어 어루는 막대 잡고 아해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보하야 시냇가의 호자 앉아. 술동이가 비었거든 나에게 알려라. 심부름하는 어린아이에게 술집에 술이 있는가를 물어서 어른은 막대를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나지기 실을 읊조리며 천천히 걸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 이 부분을 보면요. 화자는 시냇가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인데요. 술동이의 술을 다 마셔서 비면 심부름하는 어린아이가 술집에 술이 있는가를 물어봐서 다시 술을 사가지고 옵니다. 어린인 화자는 양반이니까 지팡이를 짚고 가고 아이는 심부름하는 아이라서 술동이를 메고 오는데요. 여기에서도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되는 대구법이 쓰였습니다. 화자는 작은 목소리로 시를 읊으면서 천천히 거닐다가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수가 모옥에서 정자로 그리고 들판으로 시냇가로 공간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명사 좋은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나니 도하로다. 무릉이 가깝도다 저 매이 긴 거이고 송간 세로에 두겨나를 붙이 들고 깨끗한 모래를 흐르는 맑은 물에 잔 씻어 술을 부어 들고 맑은 물을 굽어보니 떠내려 오는 것이 복숭아 꽃이로구나. 무릉이 가깝도다 저 산이 그것인가? 소나무 숲 사이로 난 작은 길에 진달래 꽃을 붙들어 들고. 화자는 술을 마시다가 맑은 물에 잔을 씻어서 술을 부어 들고 맑은 시냇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복숭아꽃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냇물을 바라보면서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숭아꽃은 무릉도원을 연상하는 매개체인데요. 떠내려오는 복숭아꽃을 보면서 저 산을 무릉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무릉은 속세를 떠난 별천지로 동양적인 이상향입니다. 도연명이 도화 원기에서 묘사한 이상향인 무릉도원을 의미하고 도원경이라고 합니다. 중국 진나라 때 한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갔는데 물 위로 복숭아 꽃잎이 떠내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향기에 취해서 배를 저어서 복숭아 꽃이 아름답게 핀 곳으로 올라가 보니 난리를 피해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가 너무 살기가 좋아서 그동안 바깥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곳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이상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화자도 삶의 주변 공간을 이상향인 무릉도원이라고 인식할 만큼 그만큼 봄의 절경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시냇가에서 술을 마시면서 자연과 하나됨을 느끼고 그리고 무릉도원을 생각합니다. 무릉을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무릉이라고 생각하는 산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요. 소나무 숲 사이로 난 작은 길로 진달래꽃을 붙들어 들고 올라갑니다.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촌 말락이 곳곳이 벌어있네. 연하 윌희는 금수를 재폈는 듯 엊그제의 검은들이 봄빛도 유여할샤. 산 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수많은 촌락들이 곳곳에 널려 있네. 아름다운 자연은 비단을 펼쳐 놓은 듯 엊그제까지만 하여도 겨울 들판이던 것이 봄빛이 넘쳐 흐르는구나. 화자는 거처하고 있는 공간인 수간 모옥에서 삼봉우리까지 이동을 했는데요. 낮은 공간에서 높은 공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높은 공간으로의 이동은 공간이 확장되면서 속세에서 더 멀어진 탈속의 경지가 심화된 공간이고 화자의 정신적인 경지와 대응되는 공간입니다. 수간 모옥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봉두와 같이 넓고 높은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인 봉두에서 부귀와 공명을 멀리하고 자연과 벼슬하며 지내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신적 경지의 상승과도 대응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봉우리의 구름 속에 앉아서 눈 아래 펼쳐진 마을과 봄의 경치를 감상하고 있는데 구름 속에 있는 화자의 모습이 흡사 신선과 같습니다. 천촌 말락은 산 아래에 있는 수많은 마을을 가리키는데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속세의 공간마저도 자연의 일부로 미화해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하 윌휘는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이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수놓은 비단을 펼쳐 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연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해서 긍정적인 속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검은들은 삭막한 겨울 들판인데요. 이 들판에 봄 기운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색깔의 변화를 통해서 자연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드러내서 생동감 넘치는 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적 대상인 검은들의 봄빛이 넘치기 시작한 모습을 묘사해서 봄의 계절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사 세 번째 부분으로 무릉과 같은 아름다운 봄 풍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명도 날 끼우고 부귀도 날 끼우니 청풍명월 외에 어떤 벗이 있사올꼬 단표 누앙의 흩은 해음 아니하네. 공명도 날거리고 부귀도 날거리니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이외에 어떤 벗이 있겠는가. 보잘것없는 음식과 누추한 집에 살면서 헛된 생각을 아니하네. 공명과 부귀가 날거린다고 표현했는데 공명은 세속적 가치인 출세의 지향적 성격의 입신양명, 출세를 말하는 거죠. 부귀는 세속적인 물질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공명과 부귀가 주체이고 나가 객체인데 부귀와 공명이 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적 화자가 속세의 부귀와 공명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주객 전도의 표현입니다. 세속적인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구절의 이면에는 출세의 지향적 욕망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던 작가의 내적 갈등의 심리가 반영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대부가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지 않고 강호로 돌아와서, 즉 자여도로 돌아와서 자신의 심성을 수양하면서 무라일체의 유의자적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당시의 정치 현실에 그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사대부들은 당대 정치 상황이 자신과 맞지 않으면 자연에 은둔하면서 수양도 하고 정계 복귀를 위한 준비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대부들은 표면적으로는 자연을 무라일체의 탈속적인 공간으로 노래했지만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자연은 그 이상의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화자는 세속적인 욕망을 멀리하고 청풍명월과 벗하면서 살겠다는 마음을 음운 형식인 서리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풍명월은 맑은 바람과 밝은 달로 자연을 대표하는 자연물로 대유법이 쓰였고요. 이 자연물을 벗이라고 표현해서 의인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동파의 적벽부를 인용해서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표 누앙은 좁고 지저분하면서 더러운 거리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이라는 뜻으로 선비의 청빈한 생활과 소박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흩은 해음은 헛된 생각을 말하는데요. 위에서 말한 공명과 부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속세에 대한 미련, 속세의 번잡한 생각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자연을 벗삼아서 안빈 낙도하는 작가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명과 부귀는 세속적인 가치를 나타내고 청풍명월, 단표누앙은 자연에서의 삶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조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모타 백년 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아무튼 한평생 삶의 즐거움이 이만한들 어떠리. 상춘곡의 마지막 행인데요. 시조의 종장 음수율과 동일한 3호, 4사 음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의 가사를 전격 가사라고 합니다. 시조와 가사의 연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모타는 감탄사이고 백년 행락은 평생 잘 놀고 즐겁게 보낸다는 건데요. 자연에서 사는 것이 이만하면 어떻겠는가 라고 서리적 표현을 사용해서 자연에 묻혀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봉두 즉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내려다보면서 공명과 부귀를 멀리하고 그리고 안빈 낙도의 삶을 살고자 하면서 안분지족의 삶의 경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상춘곡의 결사 부분으로 안빈 낙도의 생활에 만족한 화자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춘곡은 크게 홍진이라는 속세의 공간과 산림이라는 자연의 공간이 대조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홍진은 부정적인 속세의 공간이고 부귀 공명과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공간입니다. 산림은 한중 진미를 느끼는 공간, 백년 행락을 누릴 수 있는 공간, 안빈낙도 안분지족의 공간, 그리고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무릉도원과 같은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와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춘곡의 주제는 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느낀 즐거움과 안빈낙도하는 삶입니다. 특징을 보겠습니다. 1번과 2번을 보면 조선 사대부 가사의 효시로 평가되는 작품이고 강우한정 가사의 출발점이 되는 작품입니다. 특징 3번을 보면 서리법, 대구법, 즉유법, 의인법, 감정이입, 고사 인용 이렇게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징 4번을 보면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수간 모옥에서 시냇과 들판을 거쳐서 산봉우리로 올라갑니다. 속세와 가까운 곳인 좁고 낮은 공간에서 탈속의 세계인 넓고 높은 공간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점차 봄날의 흥이 더해지고 자연과의 물화일체, 그리고 안빈낙도, 안분지족의 경지를 보입니다. 5번을 보면 결사 부분에서는 공명과 부기가 날 꺼린다고 표현하는 주객전도식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6번을 보면 마지막 행은 시조의 종장과 동일한 정격 가사입니다. 지금까지 정극인의 가사작품인 상춘곡을 공부했습니다. 강의를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른 강의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